약이 되게 하는 영양조리와 음식 제3강 음양학설과 약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음양학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약선에 있어서는 이 음양학설의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갖추어졌느냐에 따라서 약선 활용의 폭도 결정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약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근본적인 바탕이 되어지는 이 이론이 바로 음양학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음양학설은 천번 만번 좀 과장해서 천번 만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소 생경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음양학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듣고 모든 걸 이해해버리게 되어지면 참 좋겠지만 그게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저도 음양학설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이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초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때부터 동양학, 동양철학 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공부를 했으니까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음양적인 사고로 모든 것을 보려고 했었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몇 번의 강의를 듣고 음양학설을 마스터한다, 이건 상당히 상당히 놀라운 일이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공부하는 이 내용 속에서는 음양학설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어지고 무언가를 시작을 하려고 하게 되면 기본 중에 기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너무 거창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무튼 우리 음양학설과 약선 시작하는 입장에서 어떤 굳은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동양 철학이나 동양의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음양오행학설에 대한 음양오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어지는데 오늘 시간부터는 음양학설과 오행학설을 따로 구분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음양학설과 오행학설이 두 개 이제 교차되어져서 통합시켜가지고 하는 이야기지, 어떤 의미로 본다면 음양학설과 오행학설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학에 있어서는 음양학설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고 오행학설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장상학설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고 기혈진액학설 이런 여러 가지 학설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 시간을 들어서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양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음양의 현상들은 변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음양을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반드시 관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관계에 맺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관계의 상황에 따라서, 그 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그 관계의 형태에 따라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와 그 변화에 대한 부분을 곧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이 곧 음양의 공부일 수도 있고요. 이 관계를 일반적인 관계가 생리학적인 관계나 병리학적인 관계로, 생물학적인 관계로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의학적인 부분, 또 우리가 원하는 약선적인 부분에 도달을 하게 되어질 겁니다. 조리의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조리 도구를 쓰고 어떤 조리하는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음식들과 그 식재료들과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그런 관계의 형성에 의해서 그 정도에 따라 그 형태에 따라서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관계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관계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죠. 사람들이 맺는 이 관계 자체가 이웃사촌 간의 관계, 유상종의 관계, 군사부일체의 관계, 관포지구의 관계, 밀당관계, 패친관계, 미친관계, 저희 왼수 관계, 철천지 관계, 이런 관계죠. 관계가 어떤 양상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나타나죠. 역할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빠, 엄마, 삼촌, 이모, 선생님, 친구, 선배 이런 것들도 사실 알고 보면 관계예요. 혼자 아빠일 수 있고 혼자 엄마일 수 있습니까? 누군가 관계되어지는 상대가 있게 되질 때 사실은 관계가 나타나는 거고 또 그 관계에 의해서 아빠라고 하는 변화, 엄마라고 하는 변화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데 아빠, 엄마일 수 없고 내가 남자가 아닌데 엄마, 아빠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자식들에게는 아빠일 수 있고 엄마일 수 있지만 부모에게는 내가 자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관계, 어떤 상황과 관계에 따라서 변화의 값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아빠이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하고 내가 삼촌이기도 하고 조카이기도 하고 내가 또한 이모이기도 하고 또한 조카이기도 하고 내가 선생이기도 하지만 또한 제자이기도 하고 내가 친구이기도 하지만 선배이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떤 관계와 관련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에 대한 변화값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관계가 눈에 보여지는 관계와 눈에 보여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도 또 역시 달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현미경으로 봐야 보여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또 만원경으로 봐야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것과 멀리 떨어져서 안 보이는 것과 너무 커서 안 보이는 것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도덕경에도 도덕경 장자의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너무 큰 것은 너무 큰 것은 바깥이 없고 너무나 작은 것은 그리고 가장 작은 것은 바로 속이 없다, 안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관계를 짓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 크고 작은 부분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과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과에 따라서 각각의 다른 변화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관계 속에서도 옛날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온라인 속에서의 관계, 카카오 스토리나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그리고 트위터, 밴드, SNS 각각 등등의 여러 가지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어떤 관계가 서로 달라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그 SNS의 특성에 따라서 그 특성들과 또한 관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SNS 공간에서 굉장히 활동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름만 올려놓고 어떤 사람은 이 SNS 공간에서 굉장히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보고만 있고 감상만 하고 있고 소위 이야기하는 눈팅만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활성화 있게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한편으로는 또
움직이지 않은 그 소외된 계층도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음식과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도 역시 어떤 음식과 관계를 짓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름기가 많은 유지방 음식들, 지방이 많이 있는 육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은 또 예를 들면 살이 찐다라고 하는 변화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가공육을 많이 먹게 되어지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혈관과 혈액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그런 질환들의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음식과 어떤 식재료와의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도 이런 변화의 값은 대단하게 나타납니다. 매운 음식과 딱 관계를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후후 불어야 돼요. 그러나 식초와 같은 음식과 관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시기 때문에 그 입맛을 다셔야 됩니다. 그리고 침을 꼴깍 삼켜야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되는 거죠. 뜨거운 음식을 먹게 되어지면 입안에서 돌리든지 아니면 도저히 참을 수 없으면 뱉어버리는 것과 같은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차가워도 역시 마찬가지긴 하지만 뜨거운 음식은 또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뜨거운 음식이나 차가운 음식이라도 너무나 값어치 있고 도저히 그런 경우를 한다면 삼키다가 홀라당 그 목구멍을 그 다음에 입을 헐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어떤 것과 어떤 상황과 관계를 지니냐에 따라서 변화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매운 음식이나 찬 음식이나 더운 음식이라든지 육고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느 날 한 번 먹는 것 정도라는 데는 상관없는데, 주구장창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막 먹게 되어지게 되면 그 기관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변화는 천태만상으로 천만 가지 이상으로 변화는 나타날 수 있고, 그 부분이 좋은 거라 한다면 천태만상이 뭐 벌어지고 있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좋은 현상 들어보게 되면 천만송 이상의 꽃으로 보여지고 있다, 변화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음양의 관계와 변화로 이 생명 현상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역시 이 관계와 변화로. 그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관계와 변화일 뿐이다. 어찌 본다면 그냥 관계와 변화의 것일 뿐이다. 천태만상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희노애락이 펼쳐지고 있고, 기이한 일에서부터 아주 그냥 맹숭맹숭한 일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에서부터 그냥 일상으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관계와 변화일 뿐이다. 그냥 그 관계와 변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깨우치시잖아요. 물론 우리도 역시 약선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고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들이, 그리고 이 사회가 음식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어떤 관계들을 맺고 있는지, 어떤 변화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음적이냐 아니면 양적이냐, 그래서 이 음과 양의 관계와 변화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음과 양의 관계와 변화를 살펴보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이 음과 양이 부조화를 나타내고 불균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음과 양의 관계와 변화가 조화롭고 균형 잡힌 그러한 부분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음양의 관계와 변화, 음양의 조화와 균형을 살펴볼 겁니다. 꾸준히 살펴볼 겁니다. 어찌 보면 징그럽게 살펴볼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살펴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졸업하는 그 시간까지 음양의 관계와 변화, 음양의 조화와 균형을 식재료에 요리하는 과정 속에서, 요리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한다면, 레시피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한다면 이미 더 이상 다른 걸 배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이고 기초이고 기본이지만 전부이기도 하고 최선이기도 하고 최고이기도 하고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양을 생각하게 되면 조화와 균형을 생각하고 관계와 변형을 생활을 하실 때 이 두 물고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홍빛의 눈동자를 땡그랗게 뜨고 있으면서도 약간 홍조를 띠고 있는 이 분홍빛 물고기와 묵직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검정색을 띠고 있지만 눈을 살포시 감고 무게를 드러내고 있는 이 물고기. 어찌 본다면 물고기 두 마리의 이 물고기 음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 현재 물고기가 상당히 조화롭고 균형 잡혀 있는 물고기의 모습임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 그림을 딱 열심히 잘 보시면서 이 물고기가 서로 다른 게 뭐지? 이 보세요. 분홍빛 물고기는 입을 딱 벌리고 있죠. 그러나 이 검은색 물고기는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활동적일 것 같은 분홍색 물고기에 뒤지지 않게 움직임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분홍빛 물고기는 아주 천방지축이 아닌 아름답고 순수한 모습을 지니면서 역시 고요하게 움직임을 가지고 있지만은 홍조를 띠고 눈을 땡그랗게 뜨고 있고 초롱초롱 뜨고 있고 입을 벌려서 뭔가를 나타내는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활동적이지만 절대에 대해져 있는 활동적이지 않지만은 여전히 성실하고 꾸준한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그림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 이 페이지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죠. 다음 페이지로 우리 또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할게요. 태극도와 자연 속의 음양입니다. 우리가 태극도를 보게 되어지 많이 보신 그림이죠. 이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동양의 뭐 무협지라든지 동양의 무술 영화라든지 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바로 그 음양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은 이 그림은 여러분이 보실 때 좀 어떤 부분을 형상화하어 있는가를 보게 되시면 잉어가 연못에서 논일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 이걸 형상화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잉어가 좁은 연못에서 몸집을 키워나가면서 서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그리고 여러 부유 물질들이라든지 연못 속에 있는 장애물들을 어떻게 보면 장애물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들과 함께 있는 그러한 물질들 그런 것들을 사이사이를 잘 노니면서 굉장히 잘 살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연못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거치장스러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잘 성장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성장해 나가는 부분들을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게 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눈이 없으면은 여기 이 돌멩이에 부딪히고 이 바위에 부딪히고 여기 가시에 찔리고 서로 부딪히면서 될 텐데 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도시 태극도에 보게 되면 작은 검정색과 작은 하얀색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눈동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눈이 있기 때문에 돌고 도는 것이다. 그래서 하얀 바탕에 검정색이 있는 것은 하얀 바탕을 양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양 속에 들어있는 조그만한 음이 있다. 그래서 양중즈
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검정 바탕에 하얀색 점이 있는 것은 검정색을 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하얀색을 양이라고 이야기할 때 속에 들어있는 양이라 해서 음중주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양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 커다란 음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양 중의 음이 움직이게 하고 작은 중에 양이 순리적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완벽하게 양적이다, 음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음과 양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대의 개념, 상대가 존재해야만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이 음이 존재할 수 없고 음이 없이 양이 존재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음과 양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완벽하게 음이 아니에요. 양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완전하게 절대적으로 양이 아니에요. 왜? 절대적인 음과 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상대적인 음과 양이에요. 그래서 양 속에는 반드시 음이 들어있어요. 음 속에도 역시 반드시 양이 들어있어요. 다만 그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덜 양적이냐, 덜 음적이냐, 더 양적이냐, 더 음적이냐에 대한 부분이 판가름 나게 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상태나 상황도 서로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 정상적인 음양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50대 50인 것처럼 보이지만 50 속에 편중되어 있는 음적인 것과 편중되어 있는 양적인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상적인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음양학설이 가르치는 것은 엄밀하게 봤을 때 평형과 조화와 균형, 이 조화 균형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리키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들은 이제 몇몇의 특징들을 지니고 있죠. 일단은 뭐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물질적인 대사를 한다, 발생을 하고 생장을 한다, 그리고 자극에 반응을 하면서 또 항상성을 유지한다. 생식과 유전을 통하여 또한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진화한다라고 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항상성을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는 음양학설에서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러면 조화와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여기는 그 네거티브적인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변하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조화와 균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불균형의 상태로 가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하지 않는 상태, 현상학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것을 원하지만 이 편안하게 있는 이 부분은 결국에는 오래가지 못하죠. 그래서 진화가 어떤 그 자극들이 계속 주어지는 상태에서 어떤 방향을 향하여서 변화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리고 그 변화 속에는 고통이 있고, 그 변화 속에는 기쁨이 있고, 뭐 슬픔이 있고, 염려와 걱정과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는 그런 천국적인 그런 그 낙원의 세계를 갈망하지만, 인간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코 그런 부분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한없는 그 실조 상태에서 평형이 이루어지고 불균형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고 부조화 상태에서 조화가 이루어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성이라고 하는 부분만 하더라도 생명체가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응해 가지고 내부에서는 일정하게 그 어떤 부분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조절 과정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한쪽은 계속 흘러가려고 하고 한쪽은 또 그걸 흘러가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이 공존하는 것 속에서는 뭐냐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고 그 현 상태만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나쁜 것도 아닌데 수없는 조화와 균형 속에 부조화와 불균형 속에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하나의 생명 활동을 하게 하는 기본적인 장치이기도 하고 그런 자연적인 이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고 계시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도 1번과 2번은 기본적으로 어떤 음양 평형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3번과 4번과 5번으로 보게 되면 이 조화와 균형이 깨어져 있는 상황으로 계속 치닫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화와 균형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음양의 이치를 보면서 우리는 그 음식에 대하는 방법도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도 역시 항상 어떻게 하면 조화로울까, 어떻게 하면 그 부조화되어 있는 상태를 조화롭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음양학설을 배우고 있는 약산 학도들의 입장에서 마땅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 음양을 구분함에 있어서 상당히 극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음과 양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것은 음이다, 이것은 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어찌 보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음과 절대적인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상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물질계든 비물질계든 가시적이든 불가시적이든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간에 이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개념으로서의 음과 양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완전히 상대적인 의미로서의 음과 양이 존재하지 절대적 음과 양은 없다. 그래서 항상 음 속에는 양이 들어있고 양 속에는 또한 음이 들어있습니다. 그 양 속에 들어있는 음 속에 들어있는 양이 어느 정도의 차이를 두느냐, 어느 정도의 분량에 도달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정도의 차이를 보여지는 부분은 오히려 소수의 소량의 각각의 속에 들어있는 음이면 양이면 음이 오히려 그 상태를 결정하는 부분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둡다, 차갑다, 웅크려든다, 날카롭다 하게 되면 음이다. 밝다, 뜨겁다, 흩어진다, 부드럽다 하게 되면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건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디까지가 얼마만큼이 어느 정도가 어둡고 차갑고 어느 정도까지를 웅크려뜨려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상대를 놓여 있을 때만 상대와 비교할 때에서 비로소 그것보다는 이것에 비해서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식재료를 선택하는 부분에서도 어떤 게 뜨겁다, 차갑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음이다, 양이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비교적 이건 음적이다, 이건 양적이다, 더 음적이다, 덜 음적이다, 더 양적이다, 덜 양적이다. 이것에 비해서 더 양적이다, 저것에 비해서 더 음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냥 음이다, 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모닥불은 과연 그러면 음일까요, 양일까요? 음이다, 양이다라고 딱 단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불이니까 양이다라고 이야기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깜깜한 밤을 또한 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또 저녁에 타오르고 있는 불은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왼쪽에 있는 모닥불과 오른쪽에 있는 모닥불 두 개를 놓고 어떤 게 음이고 어떤 게 양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다 왼쪽에 있는 더 크게 타오르는 불을 양이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작은 조금 더 순하게 타오르고 있는 불을 만약에 음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이걸 또다시 크게 타오르는 불은 이제 타오름이 극에 도달을 해서 이제 남아있는 일은 꺼져가는 일밖에 남아있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불은 만약에 이제 슬슬 타올라서 극도의 타오름으로 치솟아 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 타오르는 불이고, 왼쪽의 불은 꺼져가는 불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음이고 어떤 게 양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음과 양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황과 이 상태에 대한 부분은 아주 상당히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적으로 어떤 게 음이고 어떤 게 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부분도 불가능해요. 모닥불을 보면서도 불은 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불을 타오르게 하게 하는 나무는 또한 음이기 때문에 음과 양은 서로 의지하고 있고 서로 관계의 관계의 뿌리를 같이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두 가지를 그래도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왼쪽의 불이 더 양적이고 덜 음적이고 오른쪽 불은 덜 양적이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쩍쩍거리는 양적이다, 음적이다라고 일은 할 수 있지만은 양스럽다, 음스럽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음이다, 양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음양학설을 공부하면서 초반부터 확고히 하고 나가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은 과연 음일까요, 양일까요? 이제는 음이요, 양이라고 하는 더 음적일까요, 더 양적일까요? 자, 여기에서 키포인트로 봐야 될 것은 아무래도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지고 있는 것일까. 만약에 떠오르고 있다 한다면 더 양적일 것이고, 만약에 지고 있다 한다면 점점 음적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이게 음적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지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구름도 있고 하긴 하지만
태양이 하트를 뿅뿅 날리면서 미소를 활짝 지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지고 있는 태양이라고 하기보다는 뜨고 있는 태양이라고 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앞에 봤었던 그림에 비해서 이 그림 어떻습니까? 지는 태양일까요? 뜨는 태양일까요? 아무래도 지는 태양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이 있는 것만으로 본다면 양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비교적 음적인 앞에 슬라이드에 비해서 음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은 우리가 생기를 뿜는다라고도 이제 양생가들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지는 해는 기를 죽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살기를 뿜고 있다. 그래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여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지만 해가 지게 되면 일찍이 들어와서 잠을 잔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떠오르는 태양이 떠오를 때는 빨래 같은 것도 늘지만 해가 지고 있을 때는 빨래 같은 것도 안 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또 떠오르는 시기에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명상도 하지만은 이렇게 지고 있는 태양을 향하여서는 태양을 보면서는 명상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사람들이 죽을 것을 생각한다든지 아주 암담한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때는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는 희망을 생각하고 이제 미래를 계획하고 꿈을 꾸는가 하게 되어지면 지는 태양을 보면서 왠지 그 예수에 잠기게 되고 왠지 슬퍼지고 이제 그러한 두려움이나 걱정들이 이제 앞서는 것은 바로 떠오르는 태양이 생기를 뿜어내고 있고 지는 태양이 기를 죽이는 살기를 뿜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뭐하는 이렇게까지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들을 떠나서 우리가 더 음적이냐 양적이냐에 대한 부분들도 바로 떠오르냐 지고 있느냐. 물론 태양이 한 번도 떠오른다든지 지고 있었던 건 아니죠. 우리가 이 태양계를 지구가 돌고 있다 보니까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지만 지구가 돌고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태양이 뜬다 안 뜬다 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태양과 지구가 서로 관계할 때 태양에 대하여서 지구가 돌고 있는 관계값을 설정하게 될 때 어떤 변화는 일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태양을 보고 있었을 때를 낮이라고 이야기하고 태양이 보이지 않을 때를 그 저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이 떠 있는 상태와 관계하는 지구의 상태와 변화와 태양이 비춰지지 않고 있는 다른 모습의 다른 면에 지구가 관계하는 값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변화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고대의 양생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태양이 떠 있을 때는 생기를 뿜어내고 태양이 이제 넘어갈 때는 니은에 넘어갈 때는 살기를 뿜어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그들의 사고방식에서 터무니없거나 우스운 이야기로만 남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예, 잠시 너무 무거운 이야기만 했습니다. 좀 가벼운 이야기로 그러면 음양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동의보감에 보게 되어지면 그 음양탕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동의보감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음양탕은 실제로는 동의보감에서 생숙탕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토사광란이나 위장병, 무슨 병이요? 위장병. 위장병에는 명약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장병의 명약인 생숙탕, 즉 음양탕을 만드는 방법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끓인 물을, 팔팔 끓인 물을 2분의 1을 이제 컵에 먼저 따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차가운 물을 4분의 1컵을 다시 부어요. 그러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완성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컵 속에서 이제 사실은 음양의 오묘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뜨거운 기운, 따뜻한 기운은 위로 올라갑니까? 아래로 내려갑니까?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차가운 기운은요? 물론 차가운 기운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찬물과 위로 오려고 하는 뜨거운 물이 만났으니까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물 속에, 컵 속에 회오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대류 현상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이걸 대류 현상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 이제 바로 에너지가 생겨나게 되어지게 되고, 그 에너지는 바로 순환하는 에너지가 되어진다. 그래서 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 인체 상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 여러분들 반신욕 많이 해보셨죠? 반신욕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꼽 밑에 정도까지를 따뜻한 물을 차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위로는 찬바람이 있는, 뜨거운 물이 아닌 찬바람이 불고 있는 상태에다가 상체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따뜻한 물에 점점 달구어지는 하체에서의 기운은 위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고, 아래 찬바람을 맞고 있는 상체의 부분은 아래의 기운으로 내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일러 원리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을 데우게 되어지게 되면 그 데운 물은 압력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밀고 나가려고 하는 그 기운이 생긴 반면에 찬물은 거기에 반해서 밀리게 되어지고, 또 찬물은 다시 이제 뜨거운 데로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그런 그 원리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위장병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소화를 시키지 못해가지고 아래로 내리지 못하고, 또 그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 되어지면 또 올라오는 것이 막히게 되지죠. 그래서 순환을 시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시도를 해보시면 참 좋은데, 특히 이 음양탕, 그 생수탕 같은 경우에는 초기 위험 증상들, 그리고 초기 위궤양에도 역시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뜨거운 물을 바로 마시기보다는, 찬물을 마시기보다는 좀 미지근하게 해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 더더군다나 몸이 약하신 분들은 특별히 더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찬물을 먹어도 우리는 그 물을 우리 몸의 온도에 맞추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뜨거운 물을 먹어도 역시 우리 몸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내 몸의 온도에 맞추기 위해 또다시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게는 36도 5에서 36도 7부를 가리키고 있는 우리의 체온에 맞는 정도의 물로 만들어서 마시는 것은 상당히 우리 몸을 괴롭히지 않고 우리 몸이 이 물을 통해서 잘 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적어도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물을 잘 좋게 만들어서 먹는데, 오늘 음양학설을 배우는 입장에서 음양탕으로 만들어서 먹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물을 가지고 약선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